살짝 기대에 들떴었죠. 연방항소법원인 CFC가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여서 연방국제무역법원 CIT 판결에 대한 임시 집행 정지를 결정했죠. 결국에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 최소 6월 9일까지겠는데 관세가 계속 유지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집행 정지의 의미는 행정적 정지를 뜻해요. 항소심에서 장기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임시 조치인 겁니다. 아니 왜 우리나라에도 633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가끔은 그런 예외도 있습니다만 이게 트럼프에 대한 편향보다는 절차적 필요에 따른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결국에 이 임시 집행정지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의 고유 관세가 당분간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생뚱맞지 않아요? 아니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애초에 5월 28일에 연방국제무역법원이 그냥 갑자기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아이파라고 하죠. 이거를 근거로 부과한 보편관세랑 상호관세 이게 헌법 1조 8항 의회의 과세 권한이죠. 이거 위반했다고 판결하면서 즉시 효력정지를 명령을 했다는 게 조금 생뚱맞았습니다. 아니 왜? 누가 감히? 그런데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약 2달 전에 특정 기업군들이랑 주 정부가 제기한 소송이에요. 구체적으로 5개 미국 기업이 있는데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가 대표를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업군들이 관세로 인해서 수입 비용 증가랑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군이에요. 예를 들어 VOS 셀렉션 같은 경우는 뉴욕의 와인 및 주류 수입업체예요. 트럼프의 관세가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의 나라인 미국에서 이걸 안 한다는 게 그게 웃긴 거예요. 그리고 12개 주 정부, 오리건주가 주도해서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등등등 12개 주가 소송에 참여했어요. 이들 주 정부는 역시 민주당 지지 성향이죠. 일단 소송 사유는 관세가 지역경제랑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판결이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이게 4월 2일 트럼프 관세 발표 이후에 2개월 만에 나온 1심 결과예요. 법원의 일반적인 심리 60에서 90일이죠. 그 1심 판결에 부합하는 절차입니다.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가 4월 14일에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관세 발표 직후에 굉장히 빠른 대응이었죠. 그리고 재밌는 게 이번 이 소송 외에도 지금 연방지방법원에서 트럼프 관세에 대한 다른 소송도 진행 중이에요. 예를 들면은 블랙피트 인디언 부족분들이랑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랑 소송이 또 진행 중인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경제적, 헌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블랙피트 부족의 경우는 사업 비용이 증가하면서 관광 수입이 감소한다고 해요. 가족, 무역관계 단절도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1심인 연방법원에서 막았던 트럼프 관세가 지금 연방 항소법원에 가 있는 상태고요. 미국 연방 사법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계층적 구조예요. 특히 이런 관세 관련 소송 같은 경우는 1심이 연방지방법원이나 전문법원, 2심이 연방항소법원이죠. 그리고 마지막 3심이 연방대법원이에요. 지금 2심인 항소법원 같은 경우는 판사 구성이 보수랑 진보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법리적 판단이 우선되면서 1심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집행 정지를 통해서 시간을 벌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대법원 3심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9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럴 일은 없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트럼프에게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서 관세 부과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무역법 122조 법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무기가 정말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방법원이 아이파 기반 관세를 무효로 판결은 했지만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혀 타격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